지난 주말에 열렸던 스티리안 그랑프리에 이어 레드불 링에서 열린 더블헤더의 두 번째 그랑프리였던 오스트리안 그랑프리마저 맥스 베르스타펜과 레드불의 압도적인 폴2 윈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모두의 예상보다 조용했던 그리고 살짝은 지루했던 스티리안 그랑프리에 비해서 오스트리안 그랑프리는 드라이버들의 치열한 휠투휠 배틀과 여러 번의 접촉 그리고 많은 페널티들이 나오면서 지난주와는 다른 볼거리들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그랑프리의 결과로 인해 베르스타펜은 해밀턴보다 드라이버 챔피언십에서 32점 앞서갈 수가 있었고 레드불은 메르세데스를 42점 차로 따돌리면서 여유로운 격차를 벌릴 수가 있었습니다. 차량의 데미지로 고생했던 루이스 해밀턴을 대신해서 팀메이트인 발테리 보타스가 두 번째로 체커 플래그를 받았고 두 레이스 연속 포디움에 올라설 수가 있었습니다. 퀄리파잉에서부터 매서운 페이스를 보여준 맥라렌의 랜도 노리스가 자신의 커리어 네 번째 포디움을 다시 한번 3등으로 장식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레이스 리뷰보단 흥미로웠던 레이스 뒷이야기들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맥스 베르스타펜은 레드불의 홈 레이스였던 스티리안 그랑프리, 오스트리안 그랑프리를 백투백 우승하면서 프랑스 그랑프리를 포함한 3연승, 그리고 모나코 그랑프리부터 열린 5개의 그랑프리 중 4번의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번 시즌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을 향한 독주를 이어나갔습니다. 2등으로 레이스를 완주한 메르세데스의 발테리 보타스보다 무려 17.9초 앞서 체커 플래그를 받은 베르스타펜은 오늘은 환상적이었다. 차는 완벽했고 어느 타이어 세트를 사용해도 운전하기가 너무 좋았다. 아직도 오늘 레이스가 이렇게 완벽하게 흘러갔다는 것이 놀랍고 믿기 어렵지만 팀의 모두가 다같이 엄청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이번 주말 사람들은 우리가 당연히 우승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 팀과 혼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고 우리 팀의 패키지는 지난 2주 동안 레드불 링에서 엄청난 성능을 보여줬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스티리안 그랑프리가 끝나고 메르세데스의 루이스 해밀턴은 본인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뮬레이터 세션까지 강행하면서 셋업과 차의 최적화 상태를 찾으려 했지만 이번 오스트리안 그랑프리에서도 메르세데스는 레드불과 꽤 큰 격차의 성능 차이를 보이면서 무기력한 그랑프리 주말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해밀턴은 30번째 랩 마지막 10번 코너 탈출 구간의 연석에서 왼쪽 후방 데미지를 입었고 레이스 후반 페이스 관리와 타이어 관리를 하지 못한 채 랜도 노리스에게 추월당했습니다. 해밀턴은 피트인을 하면서 차의 밸런스를 조정했지만 노리스와의 차이는 이미 26초까지 벌어진 상태였고 결국 포디움에 올라서지 못했습니다. 메르세데스의 토토 울프는 아마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다운포스에 대략 30포인트 정도를 잃었다. 전체적인 페이스가 떨어졌고 데미지를 입기 전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선 타이어를 심하게 소모해야 했다. 아마 피트인을 하지 않았더라면 완주하지 못했을 것이다. 해밀턴이 데미지를 입은 후 페이스를 확인해야 했고 보타스가 노리스를 막을 수 있을지도 확인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해밀턴은 보타스의 레이스에 영향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았고 우린 3등을 맥라렌에게 뺏길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기에 해밀턴과 보타스의 위치를 바꾸기로 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베르스타펜과 해밀턴의 드라이버 챔피언십 격차에 대해서 울프는 지금은 포인트 한 점 한 점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오늘 해밀턴은 2등으로 레이스를 마무리했으면 6점을 더 챙길 수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시즌은 끝난 것이 아니다. 32점의 차이는 DNF 한 번이면 따라잡을 수 있는 격차이다. 바쿠에서의 일과 다른 레이스들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잘해야 하고 실수를 줄이면서 우리의 차를 조금 더 잘 이해해야 한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맥라렌의 랜도 노리스는 이번 시즌 모든 그랑프리에서 포인트를 챙기면서 시즌 전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드라이버 챔피언십 3등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 오스트리안 그랑프리에서도 2012년 브라질 그랑프리 이후 맥라렌의 첫 프론트 로우를 확정지었고 레이스에서도 매우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포디움에 오르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노리스는 네 번째 랩, 네 번째 코너에서 바깥쪽으로 추월을 시도한 레드불의 세르지오 페레즈를 트랙 밖으로 밀어냈다는 스튜디오들의 판정으로 5초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노리스는 도대체 페레즈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바깥으로 도는 게 가능할 거라 생각해? 라는 무전을 했습니다. 노리스는 20번째 랩에서 해밀턴에게 추월당했고 피트인에서 5초 페널티를 진행하면서 보타스에게도 추월당했지만 침착하게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했고 체커 플래그를 19바퀴 남기고 차에 데미지를 입은 해밀턴을 추월하면서 당당히 3등으로 레이스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주 즐거웠지만 동시에 매우 실망했다. 오늘 우리는 2등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페레즈와의 일은 그냥 레이스 도중에 나올 수 있는 일이었다 생각한다. 그는 바깥으로 돌려고 했고 그건 좀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실수로 트랙 밖으로 밀렸다. 난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레이스 막판 보타스를 추월할 수도 있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노리스는 오늘 우리의 페이스는 매우 훌륭했다. 더티에어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보타스를 꽤 오랫동안 따라갈 수 있었다. 하지만 DRS 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힘들었다. 그와의 격차를 1초 정도로 줄이고 나서부터는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페이스를 따라가면서 싸울 수 있었다는 것에 만족한다. 레드불과 메르세데스와 비슷한 페이스로 레이스를 할 수 있는 것은 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토요일 퀄리파잉에서 세 번째 그리드를 차지한 세르지오 페레즈는 레이스 초반 4번 코너에서 나온 노리스와의 경합 도중 자갈밭으로 벗어났고, 그 이후 41번째 랩에서 똑같은 4번 코너에서 이번에는 자신을 바깥쪽으로 추월하려던 페라리의 샤를 르클레어와 접촉하면서 5초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6번 코너에서도 다시 한번 르클레어와 엮이면서 또 한 번 5초 페널티가 추가되었고, 도합 10초의 페널티를 받으면서 6등으로 레이스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페레즈는 난 더티한 드라이버가 아니고 오늘 레이스에서 자신의 행동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르클레어에겐 미안하다는 말을 전달하고 싶다. 난 그런 식의 레이스를 하는 드라이버가 아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더티에어와 싸워야 했고 매우 과열된 타이어와 브레이크들로 고생했다. 우린 그냥 최대한 늦게 브레이킹을 하려고 했을 뿐이다. 아직 그 장면들을 다시 보지는 못했지만 난 그의 레이스에 악영향을 줬다면 정말 미안하다. 르클레어는 매번 최선을 다해 한계점까지 레이스를 하는 드라이버이고 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더욱더 내 자신에게 화가 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난 후 르클레어와 대화를 나눴냐는 질문에 페레즈는 난 내 사정을 설명하긴 했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르클레어는 난 차 안에서는 매우 화가 났다. 페레즈가 공간을 충분히 남기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추월 시도가 무리하긴 했지만 무리하지 않는다면 추월할 수가 없다. 바깥쪽에는 공간이 아예 없었다. 헬멧을 쓰고 있을 때는 매우 화가 많이 났지만 레이스가 끝난 후 헬멧을 벗고 대화를 나눴고 그는 그가 과민 반응을 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 일은 여기까지이고 난 더 이상 이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려 한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페레즈는 노리스와의 4번 코너에서의 경합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리스와의 일에서는 그가 운이 좋았고 아무 데미지도 입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에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세이프티카 이후 첫 랩이었고 난 내가 코너 진입에서 더 앞서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나를 트랙 밖으로 밀어냈고 레이스에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생각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레드불의 크리스천 호너는 노리스와 페레즈 둘 다 페널티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난 노리스의 방어가 정당했다고 생각한다. 매우 치열한 레이싱이었을 뿐이다. 필트윌 상황에서 노리스에게 페널티를 내렸기 때문에 나중에 르클레어와 페레즈의 상황에서도 페널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건 레이싱의 일부이고 이런 페널티가 계속 나온다면 나중에는 드라이버들이 일부러 바깥으로 돌다 트랙에서 벗어나면서 앞서가는 드라이버의 페널티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FIA 스튜어드들은 무려 8명의 드라이버들을 소환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랩에서 12등을 놓고 다투던 에스턴 마틴의 세바스찬 베텔과 알파 로메오의 키미 라이코넨이 접촉하면서 사고를 냈고 옐로우 플래그가 나온 상황에서 많은 드라이버들이 사고 현장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베텔과 라이코넨은 마지막 랩에서의 사고 상황 때문에 조사를 받았고 라이코넨은 브레이킹 도중 더블 무브를 했다는 의혹 때문에 다시 한번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윌리엄스의 조지 러셀도 레이스 후반 알핀의 페르난도 알론소와의 배틀 도중 브레이킹 상황에서의 더블 무브, 카를로스 사인즈, 다니엘 리카르도, 피에르 가슬리, 안토니오 지오비나치, 니콜라스 라티피와 마제핀은 옐로우 플래그 상황에서의 과속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라티피와 마제핀만이 10초 페널티를 받았고 레이스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최종 기록에 30초가 추가되는 페널티로 변경되었습니다. FIA의 스포팅 레귤레이션 16.3에 따르면 페널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5초 타임 페널티, 드라이버는 피트인을 해야 하고 피트에서 5초를 기다린 후 다시 레이스로 복귀해야 한다.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 드라이버는 무조건 피트 레인으로 들어와야 하고 피트인 스톱을 하지 않은 채 다시 레이스로 복귀해야 한다. 10초 타임 페널티, 드라이버는 피트인을 해야 하고 피트에서 10초를 기다린 후 레이스로 복귀해야 한다. 만약 페널티가 레이스 후반 마지막 3바퀴 중에 나온다면 자동적으로 5초 타임 페널티는 레이스 완주 후 기록에 추가가 될 것이고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는 20초, 10초 타임 페널티는 30초가 드라이버의 기록에 추가가 됩니다. FIA 스포팅 레귤레이션 4.1과 4.2에 따르면 드라이버가 페널티를 받을 때마다 슈퍼 라이센스의 페널티 포인트가 추가가 되고 12개월 동안 12점의 페널티 포인트를 받은 드라이버는 자동적으로 한 경기 출장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받은 시점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노리스는 이번 그랑프리에서 받은 2점을 포함해 10점의 페널티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2021년 7월 12일 2점이 삭감됩니다. 페레즈 또한 이번 레이스에서 4점을 추가하면서 8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레드불링에서의 2연전, 그리고 3주 연속 이어졌던 3번의 그랑프리가 끝나고 다음 그랑프리가 열리는 실버스톤에서는 어떠한 즐거운 레이싱이 펼쳐질지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